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올린 지가 꽤 시간이 좀 됐죠. 왜냐하면 그간에 여러 가지 뭐 학회나 그런 연구 활동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뭐 그전에도 다 바쁘긴 하지만 종강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종강을 기다리지만 저도 종강을 굉장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 학기 중엔 되게 여러 가지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거의 뭐 논문 쓰고 그 논문 읽고 하는 작업들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원래 뭐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 대학원 신입생들이랑 면담을 하다가 그 학생들이 처음에 겪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그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학생의 면담이 그게 거의 한 달 전이었는데 어 그거를 좀 준비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한 달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 기억이 좀 퇴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학생들,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연구실 인턴한 학생들한테 그 관련된 그런 그 처음에 연구자들이 알면 좋을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좀 남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그 이어 리뷰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요. 그 연구실에 1년간의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뭘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뭐 연구실의 프로젝트, 연구실의 뭐 논문 활동 같은 것도 정리하지만, 그 2부에는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 젊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 리뷰를 거의 처음에 할 때는 한 2시간 했는데 지금 한 3시간 하는 것 같고 점점 약간 부흥회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좀 따와서 그 생물정보학이나 유전체 혹은 바이오 빅데이터 쪽 그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랑 그다음에 개인적인 제가 어떻게 생물정보학으로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류의 영상을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자주 비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연구자는 진화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혹은 뭐 학교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생물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이 포켓몬의 EV라고 비유를 하면 뭐 나중에는 되게 여러 가지 진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진화가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떠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커리어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대학원에 오면 뭐 교수나 이런 커리어를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더스트리의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 과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진로들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바이오 관련된 그런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이런 영상에서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어떤 그런 커리어만 설명을 하겠지만 뭐 다른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또 그런 궤적을 볼 수가 있다. 좀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과학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남궁성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저는
뭐 대학원 신입생들한테도 추천을 하긴 하지만 학부생들한테도 사실 추천하는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고등학생이나 뭐 그럴 리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뭐 약간 TMI이긴 한데 지금 이 영상을 뭐 한 보통 뭐 몇백 분들이 보시는데 그 제가 최근에 알게 됐지만 그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대학원생들 열심히 듣고 있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되게 놀라울 정도로 제 주변에 지인 교수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좀 교수님들이 왜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안부도 전하고 또 못다한 얘기도 하니까 뭐 저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생물정보학을 하게 됐던 뭐 일련의 그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처음에 뭐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박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저는 호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그 호주의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학교에 두 곳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이 지금 빨간색에 표시된 곳이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있죠. 여기에 제가 이제 석사 지원을 했고 또 한 곳은 이제 시드니에 있는 어느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긴 잘 되지 않았고 이 퀸즐랜드 대학을 합격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뭐 시드니는 제가 한번 여행을 가본 적이 있지만 이 퀸즐랜드는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만큼 좋은 곳인지 몰랐는데 그 딱 도착한 날 바로 한 1분 만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퀸즐랜드 이 호주는 북쪽이 되게 더워요. 이 남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쌀쌀한데 저는 더운 날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잘 맞았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퀸즐랜드 대학교에 정문은 아닌데, 어쨌든 본관에 가까운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이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일부예요. 그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본 학교 캠퍼스들, 저는 학교 캠퍼스 건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현대식 건물과 그 고전 형태의 건물이 잘 조합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캠퍼스입니다. 그 학생이 무슨 캠퍼스의 건물을 판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 건물은 지어진 지 한 1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고 여기 이제 법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대도 있고 법대 도서관도 있어서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뒤쪽에 이제 되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변에 강도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퀸즐랜드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런 바다들을 굉장히 뭐 한 10분, 15분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면 이렇게 쿠카브라라고 하는 굉장히 귀여운 새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캥거루 코알라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길 캥거루 이렇게 볼 정도로 네, 많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좀 딴 얘기로 빠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이제 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이민을 위해 석사를 입학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4월에 이제 우연하게 NGS 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하는 유전체 그 기술을 다루는 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기 이제 이 셰럴, 헤더, 칼파나라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실험을 많이 배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실험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모르고 뭐 그때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 저는 실험을 공부했던 학생이니까 실험을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고 이분들은 그 학사를 졸업하신 연구원이신데 1980년대, 90년대부터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여사님들인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예쁨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실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되게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여기 이제 제가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사진인데, 여기 이제 칼파나 선생님, 쉐럴 선생님, 헤더 선생님, 그죠? 저희 아이, 그 다음에 저랑 아내인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호주의 숙모 같으신 분들입니다. 저한테 실험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호주 생활도 많이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주말 같은 때 같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또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 지인의 소개팅을 시켜주기도 하고 되게 지금까지도 엄청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 엔제스 랩의 일루미나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은 이제 유전체 기술의 거의 독보적인 회사죠. 하이식 2000이라고 하는 기계가 호주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있던 연구소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이 기계를 이제 호주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됐죠. 그래서 비키 마샬이라고 하는 이 퍼실리티 매니저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지도하에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키 마샬이고 그 비키 선생님은 제가 진짜 리터럴리 엄마라고 부르는 저의 호주의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진짜 뭐 인생의 귀인으로 꼽는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그 비키 선생님을 통해서 NGS 기술 되게 많이 배웠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호주의 되게 여러 연구소에서 박사님은 아니신데 석사로 졸업하고 이제 그 퍼실리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유전체 기술들, 막 생리어 시퀀싱 이때부터 해가지고 ABI 시스템 이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이렇게 다뤄보시고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 실험을 되게 열심히 배웠죠. 그리고 뭐 실험을 그냥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호주 내에 되게 여러 그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박사님들, 그다음에 그 교수님들 인맥이 되게 넓었어요. 왜냐하면 퍼실리티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한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이분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여러분들 과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그 많이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료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막 그런 게 무슨 이렇게 뭐 막 인싸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호들갑스럽게 뭐 관계를 맺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도 되게 내향적인 편이고 되게 조용한 편이지만 그 의외로 우리가 현대에서 과학을 할 때 사람들을 알고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동 연구들을 할 텐데 그런 공동 연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다 보면 그 진심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좀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뭘 했냐. 요 일루미나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당시에 나오는 엑솜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비교하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님블젠, 뭐 에자일런트, 일루미나 이런 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키트를 비교하는 논문을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 나도 이제 과학자로서 그 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네, 처음에 논문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8월쯤에 퍼스트 드라프트를 어느 정도 쓰고 있었는데 2011년 9월에 이런 논문이 이제 네이처 바이오텍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클 슈나이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의 교수님이죠. 이분의 이제 밑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뭐 마이클 클락, 뭐 루이 첸, 뭐 콘라드, 뭐 카제스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대가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들이 됐는데 이 논문이 이제 제가 처음에 준비하고 있던 논문이랑 똑같이 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도 많이 하고 했지만 뭐 그래도 또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뭐 젖잘싸 이러면서 잘 스스로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을 되게 열심히 읽고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가 뉴욕에 있는 학회에 갔다가 이 롱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막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마운틴 사이나이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콜스핑 하버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서가 깊은 학회인데요. 거기가 약간 특징이 그 한 과학자들 100여 명을 그 민박 같은 데 가둬놓고 한 3박 4일 학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롱첸이랑도 당연하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롱첸 선생님과 교수님과 내가 당시에 이런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당시 계셨던 랩에서 이런 논문이 나와가지고 뭐 안타깝게 됐다. 뭐 하지만 되게 재밌게 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롱첸이랑 되게 재미난 얘기를 당시를 이제 추억하며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전 당시에 박사과정으로 이렇게 학회를 참석을 했는데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나중에 졸업하면 우리 랩에 포닥으로 올래?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진 않았지만 되게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1년 10월쯤에 이제 석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2년 차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한 11월인가 제가 졸업을 했는데 석사가 끝날 때쯤에 일루미나에 있는 FAS가 이제 Field Application Scientist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사를 하신 분들이 특정한 회사의 어떤 그 상품이나 그 기계나 실험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주하면서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FAS라고 부르는데 일루미나의 이 FAS는 그 박사 미시간에서 박사를 하신 브라이언 땡땡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왠지 제 유튜브를 나중에 훔쳐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브라이언 지금 일루미나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되게 일루미나 많이 배웠고 아마 뭐 저 시대 때 일루미나를 배웠던 분들은 이분이 한국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 알 텐데 휴그랜트 같이 되게 잘생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휴그랜트 닮았다 막 이렇게 놀리고 했는데 브라이언 선생님이 내가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브라이언 선생님한테 일루미나 그 기계도 다르고 라이브러리도 배우는 걸 한 2년 정도 열심히 배웠는데 이 브라이언이 저한테 끝나고 그 석사 마치면 여기 샌디에고에 와가지고 뭐 일루미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그 테크니션 자리를 한번 알아봐 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리퍼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잘하니까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걸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퍼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같은 연구소에 두 명의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에서 박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랩에 와가지고 너가 엑솜 시퀀싱이나 일루미나 기계를 배웠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박사 연구 논문 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랩을 선택을 했고, 박사 오퍼를 1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드니의 도서관에서 당시에 이제 아내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오퍼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학비를 4만 불 정도를 커버를 받고 생활비 3만 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 달러 지금은 싸졌지만 1,000원 정도 했으니까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외국인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이제 박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4월에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당시에 박사 프로젝트가 호주 자폐 엑소미 유전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인들 한 40가족 정도를 이렇게 수집한 코호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엑솜 유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뭐 40가족 그러니까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좋은 논문을 내는 건 이제 여러분들 시대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입학하자마자 몇만 명, 몇십만 명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한 100명 이렇게 해도 논문을 낼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열심히 이렇게 막, 꼬셨죠. 이거를 이제 쓰면 네이처에 논문을 낼 수 있다. 이거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호주 사람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엑솜으로 자폐를 연구한 사람도 없으니까, 뭐, 자네는 이거 하면 좋은 곳에 논문을 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2012년 4월 3일이었죠. 제 박사 시작하는 날이. 근데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봤더니 네이처에, 동일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기로 했었던 그 동일한 형태의 실험 디자인으로, 세 편의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의 페이퍼고, 그다음에 MIT, 그다음에 워싱턴 대학 이렇게 세 편의 논문이 발표가 돼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지만 그 사람은 되게 럭키비키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분들한테 가서 포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테판 샌더스, 메스테이트. 그래서 내가 이분들 논문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랩에 가서 포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분들의 논문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죠.
어쨌든 제가 이제 박사를 했던 곳은 퀸즐랜드 브레인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뇌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퀸즐랜드 대학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실제 건물이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조감도처럼 찍은 사진인데 진짜로 이렇게 생겼고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낡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되게 좋았던 거는 이렇게 7층에 올라가면 그 퀸즐랜드 지역, 브리즈번 시내가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나무와 숲이 굉장히 빽빽하게 우거진 이 연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곳에 되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겠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겠지. 이런 N적인 사고를 하면서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힐링이 됐어요. 되게 좋았고 그 저를 지도해 주신 찰스 클라우디아노스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알렉스 크리스티노 교수님입니다. 찰스는 뭐 그 원래는 초파리랑 꿀벌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폐 유전체를 왜 연구를 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의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의문이었고 찰스가 굉장히 또 입담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연구비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제가 이분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유전체, 생물정보학 연구를 했죠. 알렉스 크리스티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포닥이셨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닥 선생님이 제2의 지도 교수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제2의 지도 교수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고, 뭐, 저를 준인요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제가 준이 두 번째 글자인데, 인요가 붙으면 작은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인요라고 저를 늘 불렀는데, 그러니까 저를 되게 친동생처럼 생각할 만큼, 뭐,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박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리피스의 교수로 계시는데 알렉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바이올로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생물정보학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근데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그 되게 그 빈민가에서 자랐고 그거에 대한 그 철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과학은 스스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생물정보학, 파이썬, 뭐 유닉스, 우분투 이런 거를 가르쳐 줄 때, 준 앉아봐. 이거는 이래.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포칼립스 영화 보시면 그 원주민들이 그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렇게 저를 트레이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책을 하나 그냥 던져주고 한 달 동안 공부해와. 그리고 내가 준 문제를 풀어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브라질 사람의 특유의 그런 그 릴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분한테 많은 걸 배웠고 진짜 또 많은 또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 교수님한테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당시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호주는 5시면 모든 카페나 음식점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여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고대는 아남에 있으니까 아남 주변은 뭐 늦게까지 열죠. 이런 주변에 여는 데 없어요.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뭘 하느냐? 심심하니까 공부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파티를 할 수도 있지만 파티도 뭐 한 8시, 9시 넘어가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히 또 이렇게 하고 뭐 할 게 없어요. 8시부터는. 그럼 뭐 지금처럼 넷플릭스가 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막 재밌던 것도 아니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이었냐? 그 제가 생물정보학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저한테 또 되게 좋은 기회는 이런 코세라나 EDX, 유다시티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 무료 교육들이 그 인터넷에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들, 버클리에 있는 교수님,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 이런 분들의 강의를 무료 공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도 듣고 뭐 선형대수도 듣고 기본 프로그래밍도 듣고 파이썬도 듣고 R도 듣고 매틀랩도 듣고 막 5만 가지 것들을 막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생물정보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 진짜로 추천하는 수업은 이 Introduction to Data Science라고 하는 라파 이자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코스예요. 이게 R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매트릭스 알제브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바이오인포메틱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거를 가르칩니다. 저는 이 강의가 생물학 전공자들이 처음 배우기에
좀 그나마 쉬운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잡은 학생들은 파이썬 기반의 머신러닝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오토디덴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성향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공부들을 좀 찾아가지고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성향인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가지고 좀 잘 생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들을 찾아가면서 듣는 게 저의 생물정보학의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저희 학부 학생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생물정보학을 좀 공부할 수 있느냐, 유전체를 공부할 수 있느냐,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좀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에서 책도 찾아보고, 뭐 도서관에 가면 책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고, 지금 뭐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어디냐, 저희 퀸즐랜드 대학은 그 도서관이 한 6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생물학 도서관, 엔지니어 도서관, 뭐 법학 도서관, 일반 도서관, 되게 여러 도서관이 있었는데, 특히 생물학 도서관, 당연히 저 생물학 전공자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여기 가면 그 교과서들, 막 책들이 넘쳐나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읽고, 원하는 챕터를 찾아서 저만의 지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약간 좀 체계가 없긴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질문은 그, 아, 답은 여러분들이 진짜 답하고 싶은 질문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는데 처음엔 당연히 제대로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과정이 지나갈수록 마치 이렇게 핀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6개월, 1년 동안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진짜로 묻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무조건 찾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자료들 좀 찾아보시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책들 다 요즘에 이제 이 생물정보학의 힙스터들은 이 잘 나가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깃허브에 책을 쓰십니다. 이 인쇄본의 책을 쓰지 않아요. 텍스트북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팔지 않습니다. 다 이런 곳에 올려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다들 좀 부자가 되셔야 될 텐데 이런 곳에 올려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챕터, 머신러닝 어떻게 하지, 생물학에서 머신러닝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생물정보학을 할 때 유닉스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건, 이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유닉스는 뭐냐?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그죠? 리눅스는 여러 가지 배포판이 있는데, 뭐, 저는 우분투나 센토OS를 주로 씁니다. 제가 클라우드를 쓸 땐 센토OS를 쓰고, 그냥 개인 컴퓨터를 쓸 때 우분투를 씁니다. 근데 솔직하게 지금은 저는 맥북을 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알렉스 크리스티누 같은 경우에 알렉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쓰는 사람들을 그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분투를 설치를 해서 우분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분투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좋습니다. 유닉스 처음 배울 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립식 컴퓨터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조립식 컴퓨터 사가지고 직접 조립도 해보시고 하면 좋고 여기에 우분투를 깔아서 쓰다 보면 유닉스 같은 거 금방 배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윈도우 컴퓨터 쓰신다? 그럼 윈도우를 포맷하고 우분투를 깔면 또 우분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건 안 되지만 생물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추천을 하는 바이고 근데 저는 왜 맥북으로 옮기게 됐냐.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우분투를 많이 설치해서 했는데, 이게 우분투가 LTS라고 하는 롱텀 서포트를 쓰면 2년 동안 별로 이렇게 메이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LTS를 쓰지 않고 그냥 6개월마다 업데이트 되는 걸 썼는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커널이 깨져요.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오븐트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뼈대 같은 건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게 깨져가지고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고 다시 설치하고. 근데 알렉스 교수님은 저랑 같이 오피스를 썼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런 것도 견뎌내야 된다. 근데 마치 김성근식 야구를 하는 것처럼 아, 이거 무조건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 보면 알렉스 선생님은 우분투 설치하는 게 일주일에 한 3일은 그것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설치도 했고 하면서 열심히 그 파일 시스템도 배우고 뭐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맥북을 씁니다. 맥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엑솜 데이터를 생산했고 제가 이제 4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실험은 잘하니까 이 데이터를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이 생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GATK 파이프라인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제 스스로 생물정보학 파이프라인 막 유닉스를 써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1차적으로 완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처음으로 오랄 발표, 구두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 1월 호주 뇌과학회에 가가지고 이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두근두근했어요. 한 400명 정도 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어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했죠. 되게 막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벌써 이상한 드립을 좀 많이 쳐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불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그 박사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비 심사도 잘 통과를 했고 분석 2차 완료를 해가지고 논문을 처음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2013년 6월에. 그래서 이제 되게 기다렸죠. 그리고 10월에 리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심이 컸고 이 리젝이 된 거는 뭐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영상이 한 3시간 찍을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논문을 이제 2013년 12월부터 집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리뷰 논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자폐 유전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폐 유전학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뭐 박사학생 따위의 생각이긴 하지만 리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터럴리 저 스스로 다 썼고, 이걸 썼던 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첫 번째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메인 슈퍼바이저인 찰스 같은 경우에는 자폐 유전학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약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팔이나 꿀벌만 하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거를 하기를 해서 나가면 이분이 이쪽 필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쪽 필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액션은 뭐였냐면 리뷰 논문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리뷰 논문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 필드에는 어떤 중요한 연구자가 있고 어떤 중요한 연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예비 심사 2차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 어레이 호주 자폐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건 나중에는 결국에 출판이 되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출했는데 리뷰어가 코멘트가 한 5명한테 왔나? 그 지금의 플러스 원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뭐 논문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제가 말씀을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논문을 열심히 써도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상이 여러분들을 억까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리젝이 됐던 첫 번째 투고했던 논문은 이제 2014년 6월에 첫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7월에 이제 알렉스 교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조현병 환자 iPSC 엑선 분석 이제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심히 준비했지만 논문 출간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논문도 이제 열심히 알렉스 교수님과 이제 준비를 했지만 이것도 출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회에서 구도 발표를 했고, 여기는 정말 멋진 학회였고, 그 리로이 후드라고 하는 시스템 생물학을 만든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떨렸지만 또 되게 많은 좋은 코멘트도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이때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아, 네트워크 연구, 이런 시스템 소알로지를 하는 게 내 인생의 앞으로의 길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결국에 이제 자폐 유전학 쪽으로 저는 커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논코딩 논문을, 두 번째는 아니고 한 다섯 번째 원고이죠. 이걸 이제 열심히 작성을 했고,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18년 4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저한테 또 뜻깊은 논문이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11월에 코이시핑 뭐 학회에 참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구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였고, 제가 여기서 구도 발표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초록이 잘 이렇게 어그로 어필이 돼가지고 구두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샤론 플론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 굉장히 저한테 또 뜻깊은 학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학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학회를 가는 길에 이게 뉴욕에 있는 학회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톱오버를 했는데 왜냐면 호주에서 뉴욕을 직항 가기엔 너무 먼 길이라서 LA까지 맨 처음에 15시간을 가고 그다음 LA에서 샌프란시스코 1시간 간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 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8시간 해서 이제 뉴욕으로 갔죠.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네이처 논문의 스테판 샌더스 교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이 학회에 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쓴 논문도 드리고 리뷰 논문도 드리면서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뭐 당신의 코멘트가 궁금하다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어떤 화장실 앞이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이었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테판 교수님이, 나 오늘 지금 아기를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내일 점심을 먹으면서 나랑 얘기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얘기의 끝에 이제 내가 당신 밑에 가서, 그 박사후 연구원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11월이었잖아요. 그 다음 해 5월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스테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뭐 콜시팽하버나 이런 이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포닥 인터뷰 날짜를 잡았죠. 제가 이 얘기는 뭐 약간 좀 여담 같은 얘기인데, 그 포닥을 박사 졸업하고 알아본 게 아니라 졸업 전에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만약에 이 시점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아직 포닥을 당장 나가야 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언제 다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또 기회가 되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몇 가지 또 스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2015년 5월에 포닥 인터뷰를 받고 두 곳에서 받습니다. 온사이트로 받고, 뭐 비행기표랑 숙박이랑 이런 것들은 다 이 기관들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도 이제 교수님들 뭐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예, 제가 게을러지지 않으면 좀 나중에 언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디펜스를 했고, 박사 디펜스를 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디펜스라고 졸업 논문을 나중에 졸업 논문 심사를 또 합니다.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졸업 논문 심사는 9월에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15년 12월에 포닥을 시작을 했고 박사 학위는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자, 어디 가서 양력을 소개하면 포닥을 박사 졸업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개월 차이인데 이게 호주 시스템이 좀 독특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학력 위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박사학위 졸업식 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력 위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이제 포닥은 샌프란시스코 스테판이랑 맷한테 가서 공부를 했었고 샌프란시스코 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너무 좋은 도시이고 약간 좀 이게 홈리스나 노숙자분들이 좀 이 마약이나 이런 이슈들이 요즘에 커가지고 좀 문제이긴 한데 연구를 하기에는 아마 뭐 제 인생 통틀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농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죠, 학부 때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석사 때도 실험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박사 때 저 스스로 생물정보학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면서 생물정보학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포닥을 갔을 때도 생물정보학,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기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물정보학 관련된 그런 구글 같은 거 검색하고 프로그래밍 검색하다 보면
갑자기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이렇게 갑자기 구글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글 창이 반절로 쪼개지면서 이런 곳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테스트를 4단계인가 5단계를 통과하면 구글의 온사이트 인터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2단계인가 떨어졌나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배우면서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회사들에 대한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생물정보 하고 싶은데 프로그래밍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 생물정보학 전공하는 대부분의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도 다 이런 식으로 어, 스스로 독학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주변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물정보학을 하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생물정보학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이나 생물정보학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 생물학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생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어. 네. 제가 맨날 해주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오기 전에 물화생지 있잖아요. 생물2 선택하는 학생들은 생물학과 가는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의대나 생물학과 가는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생물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관심이 없는 거를 한다?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성공했던 되게 많은 생물학자들은 다 생물학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전 세계 대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무료 자료들, 오픈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되게 좋은 논문도 쓰고 제가 뭐 인생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물정보학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네. 인간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이행하는 순간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이렇게 콜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생물정보학들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 당연하게도 요즘은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하면 내가 이런 것들 한번 코드를 짜고 싶다 그러면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챗GPT 강의 여러 번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코드를 알려줘.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코드를 읽다가 궁금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에로씨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죠? 옛날에는 파이썬을 배울 때 이 닷에러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다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를 셀렉션을 한 다음에 챗GPT한테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시도 줍니다. 그러면 코드를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코드를 배우는 속도가 장담컨대 저는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서기를. 왜냐하면 제가 석사 말미부터 해가지고 포닥 한 6개월 차까지가 저한테 좀 배움의 기간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전 되게 많이 확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걸릴 거라고 저는 정말 한 15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라인 교육들, 그다음에 챗GPT 이용한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시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뒤에 더 준비했던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들이 있는데 언젠가 또 다시 좀 재미를 느낄 때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대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